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중동전은 확전 위험이 계속해서 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 공격이 미국의 압박 때문에 지금 저강도 쪽으로 전환하는 조짐이 이제 완연히 나타나는데 지금 중동 전반으로 보면은 계속 확전 위험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하마스를 지원하는 그 예멘 그 후티 반군 여기는 이제 이란하고 가깝죠.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을 계속 공격을 하고요. 또 이라크에서는 친이랑 무장 세력하고 미군이 계속 충돌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란은 자기네 그 혁명수비대군 그 장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보복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 가자 전쟁이 다자 전쟁으로 복잡하게 얽혀가는 그런 모습이 완연합니다. 어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호위 함대 출범 이 얘기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후티 반군 여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국적 호위 함대 출범하는데도 지금 그저께 파키스탄을 향하는 그 컨테이너선을 또 홍해에서 미사일 공격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도 미국은 그 후티 반군이 발사한 뭐 드론이라든가 탄도미사일 같은 걸 또 요격했고요. 지금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가 그 이제 호위 함대가 이제 발족을 하니까요. 홍해 운항을 재개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여전히 많은 선박들이 홍해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차질이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성탄절에도 계속해서 공격은 있었다라는 얘기 전해주셨었는데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가 또 드론 공격을 받아서 미군 3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네요. 그 레바논 무장 세력 그 헤즈볼라가 자기네가 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다가 이 헤즈볼라 레바논 그 거점을 또 공격을 했고요. 지금 외신 분석도 지금 전쟁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그저께 이스라엘 의회에 나와서요. 지금 가자 지구도 그렇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강 서안, 이라크, 예멘, 이란 이렇게 7개의 서로 다른 전장에서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 그래서 6곳에서 반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자 전선의 한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 좀 휴전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또 그 미국까지 개입되면서 이렇게 전장이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행보가 앞으로 좀 중요하다, 주목할 만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란이 일단 자기네 그 혁명수비대 장성이 살해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한테 보복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직접 뭐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그 무장 세력을 지원해가지고 대리전을 좀 장기적으로 치르려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후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의 군사 능력을 계속 키울 것 같다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간접 공격도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금 미국 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연구원 얘기는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두가 중동에서 체스 게임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예측 불허다 하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참여하는 국가랄까요? 참견하는 국가랄까요? 많을수록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여기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항상 또 새로운 핵심 변수로 떠오르기도 하고 긴장감은 좀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가자 전쟁, 가자 전쟁이 좀 저강도로 가가지고 좀 민간인 피해가 줄어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확산하면서 중단 긴장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중동의 그 이슬람 무장단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중동 얘기였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제재하고 관련돼서 한국과 일본의 경고가 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 러시아 관영 통신 타스가 어제 전했는데요. 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하면서 이제 자기네 그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또 찍어서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대변인 얘기는 지금 한국의 새로운 수출 규제가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저해하는 거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미 서방의 그 집단 제재에 동참해서 관계가 심각하게 저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추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두 나라 관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덧붙여서 러시아가 보복할 권리가 있고
그게 반드시 대칭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자부가 그저께 그 러시아 제재를 추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이른바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뭐 건설 중장비라든가 2차 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같은 거를 이제 보완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이번에 682개 품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1159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경고를 한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요? 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일본도 네. 그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 일본이 제조한 거를 미국이 이제 갖고 있는 거를 우크라이나 주니까 이제 재고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이 공급해서 보충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걸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일본의 관계에 심각한 그 결과를 초래할 거다. 그리고 글로벌 안보에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앞서 서방 제재에 동참을 해서 이미 관계가 많이 악화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쟁 얘기를 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요. 조금 그 미국의 그 패트리엇 미사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일본도 지금 자체적으로 방어력을 네. 강화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어렵게 그 생산한 거를 미국을 주면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본 방위성도 그 지난 얼마 전 보고서에서요. 그 일본이 자체 방위를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한 60%만 확보한 상태다. 그러니까 추가 그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지금 일본 방위상도 그저께 회견하면서 기자들이 패트리엇을 미국에 주면은 그 일본 내 방위력 강화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현재로서는 답변이 좀 곤란하다. 하지만 일본 방어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조금 좀 난감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 전해주셨었는데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정을 바꾸면서 바꿨죠.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지난 거의 할수 있도록 22일자로 그렇죠.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방위상의 이전 3원칙하고 운영 지침을 개정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한 거를 그동안에는 완제품을 이제 줄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바꿔서 이제 미국에 완제품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공급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뭐 이유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경고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까요? 유엔 해양법 미가입국인 미국 북극에서 해양 영토 대륙붕 확장 논란이 있다. 이 얘기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미국 국무부가 최근에 그 북극해를 포함해서 뭐 대서양, 베링해 뭐 여러 군데 한 7개 해역에 우리 그 남한 면적이 한 10배가 넘는 그 크기의 이른바 연장 대륙붕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대륙붕이라는 걸 아시다시피 연안국 바다 아래 땅이죠. 그래서 이제 영토처럼 탐사라든가 자연개발 같은 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이 대륙붕은 지금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은 그 연안 기준선에서 200캐리, 그러니까 370km까지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너머에 대해서도 이게 그런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요, 최대 350해리까지, 그러니까 150해리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고, 이게 이제 이른바 연장 대륙봉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북극 포함한 7개 해역에서 이거를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그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른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뭐라고 하냐면요. 미국은 이 국제해양법 협약 가입국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도 자기네가 국제관습법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논란이 될 때마다 이 일만이 아니라 국제관습법이라는 얘기가 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그러면 그 기자들이 그러면 미국 국무부 그 대변인한테 그러면 국제해양법 협약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하지만 관습법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렇게 또 빠지네요. 특히 이번에 그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북극 쪽입니다. 네. 짐작하시겠지만 엄청난 천연자원이 있거든요.
희귀 광물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 건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건 조금 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 그 해군 전쟁대학 국제해양법 교수 얘기가 대륙붕에는 그 특히 북극 지역 같은 경우는요 친환경 에너지에서 인공지능에 구동되는 그 반도체에 필요한 모든 전략적 광물하고 히토류 같은 게 풍부한 그 단계가 많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약간의 그 좀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거 이의 제기를 무릅쓰고 이렇게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조치를 한 거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럼 미국이 이제 논란은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대륙붕을 확장을 했고 그럼 이건 유효한 건가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충분히 뭐 협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다른 나라들 얘기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쪽 얘기는요, 쿠바, 멕시코, 러시아하고는 이미 이런 경계 설정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 얘기가 아니다. 그 미국이 전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손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미국 해양경비대학 쪽에서 이제 북극연구 정책센터 교수 얘기가 캐나다라든가 러시아 같은 데 그리고 뭐 프랑스,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대륙붕을 연장할 때 이런 그 절차에 따른 그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그걸 이제 우회한 건데 이게 미국이 뭐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동맹도 그렇고 적국도 모두가 국제 해양 거버넌스 규칙을 우회한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연안국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앞으로 네. 계속 뭐 미국 국무부도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단 뭐 저질러 놓고 이제 뭐 수습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또 상당히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방 뭐 가지고선 계속 티격태격하는 상황 맥락에서도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는 좀 즉각 반발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의 이제 북극이 자기네가 가장 가까운 데니까요. 그렇죠. 자,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만약에 재집권을 한다면 외국산 제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하고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네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저는 요즘에 미국이 참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전과 다르게 아주 노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트럼프 지금 뭐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그런 그 관측들이 많죠. 네. 앞서서 지난 3월인가 홈페이지에 그 대선 공약을 자기가 올린 게 있는데요. 그때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른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 8월에 트럼프가 회견하면서 이런 그 보편적 관세율이 한 10%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10%가 기존에 있는 관세의 10%포인트를 추가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10%를 부과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측근이 네. 뉴욕타임즈하고 회견하면서 그거를 밝혔습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이 사람이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무역 대표였죠. 뉴욕타임즈하고 지난 26일자에 회견을 했는데 기존 관세에 플러스 10%라는 겁니다. 10%포인트.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미국이 기대하는 효과라든지 관련된 이 무역 대상국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요. 이 라이트 하이저 얘기는 보편적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10%포인트를 붙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식의 이제 지적들이 많아서 그런지 미국 대통령이 긴급 경제권법이라든가 관세법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후임자가 이런 그 보편적 관세를 이제 부과해서 이거를 또 처리할 수 없도록 의회에 관련 입법도 요청할 수 있다는 또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하는데 저는 보편적 관세 말이 보편적이지 이건 절대로 보편적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을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뭐 내년에 사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렇죠. 뭐 이제 경제적인 영향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긴장하는 국가들도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트럼프가 이제 미국 언론이 지금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지금 그 화두가 이런 뭐 관세 문제도 있지만 그 보복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해서 말이죠. 상당히 좀 뭐 어두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네. 관련된 얘기 좀 하나 더 해보면 FTA 체결한 20여 국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적용될지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 예, 네. 이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죠. 우리도 지금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이런 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한 20개국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른바 보편적 관세가 이런 FTA 체결국에도 적용이 되는지 이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게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트럼프도 여기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트럼프 캠프 측이 뉴욕타임스 기자한테 밝혔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는 사실 뭐 지금 특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벼르는 게 많습니다. 보편 관세 도입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그 최혜국 대우 박탈 이것도 이제 거듭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년에 걸쳐서 자기가 이제 다시 집권하면 이제 4년간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같은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중단하겠다. 이런 공약도 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그 뉴햄프셔에서 유세할 때도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학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겠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아, 다른 나라가 미국을 학대한다. 네, 학대한다는 유세에서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군요. 유세에서. 네. 그런데 이런 초강경 무역 공약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좀 우려가 있나 봅니다. 우려가 많습니다. 네. 지금 뉴욕타임스가 전한 걸 보면요.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특히 이제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 때 그때 여기도 이제 공화당 행정부죠.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사람이 이제 데니얼 프라이스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트럼프 무역 정책에 따른 이런 비용 이게 미국 생산 소비자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거다. 그리고 또 동맹을 소외시키는 그런 위험도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얘기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그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동맹한테 그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때 그때 이제 한국하고 일본 같은 핵심 동맹들이 조금 참았다는 겁니다.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안보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뭐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 저렇게 세게 나가겠어 해서 어떤 보복도 좀 자제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 한국하고 일본 같은 데서도 보복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 새해가 선거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2024년에는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꾸준히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전해주셨었지만 50개국에서 새해 전 세계 50개국 정도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관련된 얘기 두 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AI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내년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죠. 선거와 또 관련돼서. 물론 뭐 다들 네. 그렇게 짐작을 하시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게 내년에 선거가 특히 많은데 이런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특히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딥 페이크 같은 경우 AI 도구가 갈수록 정교해지기 때문에 뚝딱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막판에 특히 투표를 직전 같은 경우에 이런 딥페이크 이미지 같은 게 막 돌아다닐 경우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충격이 클 수밖에. 왜냐하면 이거를 진품하고 구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굉장히 현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문제는 이런 걸 이제 제어해야 하는 안전장치 같은 게 전부 다 오히려 더 약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비용 절감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개발 쪽에 더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도구는 더 정교해지는 반면에 이거를 온라인에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더 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선거판을 뒤흔들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게 AP 분석입니다. 뭐 지난 미국 대선 때도 AI 기술이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정교해 그 사이 굉장히 정교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네. AP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제 미국 선거를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연계시켜서 분석을 했는데요. 2024년 미국 대선이 이런 정교한 AI 도구가 나오고 나서 첫 선거라는 점에서 특히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만이 아니라 그 동안에 AI를 이용해서 좀 현혹시킨 케이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네. 지금 뭐 그 워싱턴 대학 교수 이 사람 이제 AI 전문가인데 이런 가짜 정보 쓰나미가 예상된다. 그러면서 내 예상이 틀리길 바라지만 재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겁난다. 그러면서 이제 사악한 딥페이크 이미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투표를 며칠 앞두고 이게 소셜미디어에 막 퍼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속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병원에 실려가는 영상 같은 게 만약에 뜬다든가 그리고 하지 않은 말도 막 한 것처럼 네.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은행에 막 돈을 막 찾으러 막 그냥 달려드는 모습 같은 걸 막 그냥 가짜로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어나지도 않은 폭탄 테러, 폭력 영상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슬로바키아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소개가 됐습니다. 선거 며칠 앞두고선 자유진영 후보가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이제 맥주 가격 인상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거하고 선거 조작을 논의한 것처럼 꾸미는 AI 생성 녹음이 실제로 이게 온라인에서 돌아다녀가지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부 공식 사이트처럼 보이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투표 절차에 대해서 관한 그 허위 정보를 공지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네. 뭐 과거 선거와는 또 다른 어떤 변수랄까요? 위험이랄까요? AI 가짜 뉴스에 대한 쓰나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규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죠. 지금은 사실 AI 기술 규제 문제가 지금 뭐 굉장히 요란하게 얘기들은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사실 AI 기술 첨단국인데 의회나 연방상관위 같은 데서도 이런 규제 모색을 하는데 아직도 어떤 규칙이나 법안이 확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도저히 연방 차원에서 어려우니까 각 주 단위로다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위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 주가 뭐 딥페이크에 어떻게 뭐 이제 표시를 달거나 후보 이미지 조작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법을 채택을 했는데 주 단위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미디어 업계가 자발적인 규제 의지도 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그 트위터 지금 이제 X로 이름을 네. 바꿨죠. 인수하고 나서 콘텐츠 감시 부문 인력을 대규모 그 해고시켰죠. 그리고 이른바 뭐 표현의 자유라 하면서 음모론자, 극단주의자들의 계정도 복원시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거 운영하는 메타라든가 유튜브에서도 혐오 콘텐츠라든가 허위 정보 그 보호 정책 같은 것도 많이 그 철회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절감 때문에 네. 콘텐츠 감시 인력을 줄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러니까요. 불신하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지난번 네. 그 미국 그 트럼프 지고 나서 그 의회 난입 사건 같은 게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막 넘치고 해서 선거에 질 경우에 과연 승복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이걸 온라인상으로 막 그냥 뭐 부추기고 선동한 경우에는 폭력 사태가 더 빈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콜로라도주 총무장관 얘기가 힘들지만 적극 대처를 하려고는 하는데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허위 정보가 지금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나 AI 기술의 비약적인 최근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다가오는 또 선거가 많은 선거의 해 좀 새로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 국제뉴스 워싱턴이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